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태어난 아동 가운데 7,800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1,000여 명인데 사망이나 해외 출국 등 3,000여 명의 행적만 파악됐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내 연구진이 극지에서 찾아낸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연구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61억 원이 4억 원으로 깎였는데 통상 10수년이 걸리는 신약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이들의 주된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확인해야 하며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년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규모 리콜이 이루어졌던 침대와 매트리스 등이 절반 넘게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개인이 자체 폐기한 건수 등이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문제 제품들이 지금도 버젓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이 오는 17일부터 엿새간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35개국 550개 방산 관련 회사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항공 장비와 지상 장비, 우주기기 등 100여 종의 장비가 전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시점을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현재 경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유행과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기 단계가 주의로 내려가면 검사비 지원 대상이 더 줄어들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됩니다. 또 복지부 중수본과 질병청 방대본이 함께했던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방대본 중심으로 축소됩니다. 질병청은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 중에는 북극과 남극의 환경을 연구하는 극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기후뿐 아니라 극지 생물에서 항생제나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을 찾아내는 유전자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돼 실용화 단계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남극에 2개, 북극에 1개의 기지를 두고 극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곳이라 기후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최적지로 꼽힙니다. 연구소는 극지 환경에 더불어 생소한 극지 생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극지에 사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지류에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견해 특허 출원도 했습니다. 작용 기전도 밝혀낸 연구소는 내년 실용화 연구를 통해 후보 약물을 확보하고 전 임상실험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 61억 원이 4억 원만 남고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경쟁률이 1대1로 극지 연구소만 입찰했고 들인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해 비효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지 연구 자체가 전문성이 높아 극지 연구소 말고는 연구 능력과 장비를 갖춘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약 개발의 경우 원래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극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삭감됐던 예산은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나. 유전자원 연구를 포함해 극지연구소의 내년 연구 예산 1,058억 원 가운데 67%, 모두 7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영국, 중국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한 대뿐인 쇠빙 연구선을 새로 건조하는 사업도 예산이 약 75%, 560억 원이 삭감돼 관련 극지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유지하기로 해서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11일 오전 파업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 수당 신설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실질 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 조건 향상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코로나19를 통해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을 체감했지만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에 미온적이고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약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10년부터 2014년생 아동 가운데 7,800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출생아 가운데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1,0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나 해외 출국, 시설 입소 등을 제외한 7,800여 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부여하는 임시 번호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22년 출생아 가운데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0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올해 1월부터 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 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8 학년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단순해지는데요. 달라지는 대학 입시 제도를 신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 사회과학은 17개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과목별로 같은 문제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만 이공계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적분 투하, 기하 등 심화 수학 영역을 신설해 절대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교 내신평가도 현행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단순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는 겁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학년의 일관된 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신평가에서 논술과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로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의 원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내신과 수능,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이 늘어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신이 현재 2등급이 1등급으로 4등급 학생들도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강화한다라든지 대학별 자체 고사를 만드는 형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2023이 오는 17일부터 엿새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서울 아덱스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이번 전시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550개사가 참여하고 관람객 약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에서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고 항공장비와 지상장비, 우주기기 등 100여 종의 장비가 전시됩니다. 또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미군 F-22가 전시되고 미 전략폭격기도 전시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기간 말레이시아, 호주, 이라크 등 8개국 국방장관과 14개국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해 우리나라와 국방방위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것도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죠.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분석과 추리를 통해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 바로 방탈출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방에 홀로 갇힌 과톡의 주인공과 함께 여러분도 방탈출에 같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잠긴 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뭐야? 왜 이게 묶여 있어? 살려주세요! 나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안 묶여 있어. 안 묶여 있어.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근데 뭐야? 왜 이렇게 어지러워? 청소를 안 해놓은 건가? 우선 나가야겠다. 뭐야? 왜 잠겨있어? 잠깐만. 방 안에 혼자 내가 있다. 설마 이거 방탈출? 과톡 특별판 과학 방탈출. 잠깐만. 분명히 탈출에 대한 단서가 있을 텐데. 뭐 없나? 모르겠어. 뭐가 힌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미치겠네. 우와! 나의 방에 온 걸 환영한다, 형제여. 지금부터 이 방에 있는 힌트로 문제를 맞춰야 비밀번호를 찾아 탈출할 수 있다. 첫 번째 힌트는 TV 아래 상자 안에 있다. 이 아래 상자? 오! 여기 상자가 있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뭐야? 거울? 이게 뭐야? 단서는 거울과 의문의 쪽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생겼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잘생겨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어? 무언가 발견? 거울을 종이에 바짝 대보는데 됐다. 거울에 반사돼서 번호가 보인다. 거울의 반사로 완성된 숫자 4자리. 평면 거울은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에 실물과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반쪽만 쓰여있던 숫자들이 같은 상으로 비춰 완벽한 숫자 모양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비번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방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던 그때 어? 저거 거울 모양 아니야? 그래, 이거 거울 모양이네. 자물쇠가 있어. 대라. 3. 됐다. 뭐 종이가 있네? 2장의 종이 중 하나를 열어보는데 어이? 그냥 빈 도화지? 이걸 왜 넣어놓은 거야? 이게 단서구나. 어? 9, 53, 60, 23,
이타민 6, 16, 15, 88, 39, 53 이게 단서라고? 23이 V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저거 주기율표잖아. 그래! 주기율표 원소랑 이거랑 맞춰보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 나 과톡 MC야. 이런 것도 모르면 MC 못하지. 9 F 53. 그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하자 영어 문장이 완성됐다. 바인드 비타민 C 스프레이 아이. 스프레이. 찾았다. 하지만 스프레이가 한 개는 아닌 듯. 야, 이건 진짜. 가스. 이건 아니고. A 아니고. B 아니고. 아이. 찾았다. 잠깐만. 아까 이거 도화지 이게 있었잖아. 오! 이걸 약간 시큼한 레몬 냄새 같은 거 나네? 이게 비타민 C구나. 이걸 뿌리면 나오나? 오! 흰 봉투? 잠깐만. 근데 이걸로 비타민 C를 뿌렸더니 왜 이게 나오지? 잠깐만. C, I. 아이오딘 용액이구나. 비타민C는 매우 쉽게 산화되는 물질인데요. 이로 인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어 강한 환원제로 작용합니다. 비타민C와 아이오딘이 만나면 아이오딘이 환원되면서 무색을 띠게 되는데요. 도화지에 비타민C 용액으로 글씨를 쓰고 말린 뒤 아이오딘 용액을 뿌리면 해당 부분만 환원되어 무색으로 변하고 글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흰 봉투를 찾자. 흰 봉투가 어디 있지? 이건 아까 봐. 흰 봉투. 찾았다, 흰 봉투. 좋았어. 이 안에 뭔가 있는 거지. 흰 봉투. 뭐가 있어? 첫 번째 쪽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말했다. 그래도 네모는 돈다. 그래도 네모는 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누굴 바보로 하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렇게 말했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바로 지구. 두 번째 쪽지. 히토류. 그리고 무슨 여자 동상? 다누리. 동그라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석상이고 뭔 여자 석상인데. 우와! 그때 TV에 나오는 한 여인? 나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다. 여신상의 정체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였다. 다누리. 그래, 우리나라가 달에 보낸 달 탐사선 아니야. 히토류. 달에 히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정답은 달.
유추 문제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달. 세 번째 쪽지. 네모와 동그라미의 거리는 패스워드. 패스워드구나. 네모는 지구, 동그라미는 달. 지구와 달의 거리를 알게 되면 나갈 수 있구나. 찾아야 되지. 지구와 달. 자, 지구와 달. 단서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뒤져보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있어? 태양계 행성들이 주르륵 붙어있는 걸 발견. 뭐라 적혀있는데? 38만 4천. 밤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천체 달. 달은 지구와 매우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요. 자,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지구와 달 사이에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리를 최근엔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 달에 착륙했던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반사경을 설치해놨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달을 향해 레이저 광선을 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맞아야 될 텐데. 3, 8, 4, 0, 0, 0. 이건 꿈이야를 3번 외치라고?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으아! 뭐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잖아. 안 돼!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박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 박쥐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편이잖아요. 네. 보통은 이 뭐 어두운 지붕 밑이라든가 좀 으스스한 동굴 같은 데 살다 보니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 서양에서는 마녀가 박쥐로 변신해서 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믿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유리한 것을 찾아서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박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박쥐는 포유류 가운데 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포유류와 조류의 중간에 있는 그런 동물처럼 느껴져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동양에서는 이 박쥐가 전혀 반대의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쥐가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걸이나 건축물 등에 새기기도 하고요. 또 이 장수와 다산을 뜻한다고 해서 여성들의 장신구나 침구 등의 박쥐를 많이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아무래도 박쥐 하면 서양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좀 무서운 공포의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네. 동양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동물로도 여겨졌네요. 네. 그런데 그 실제로 박쥐가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박쥐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물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동물로 이 박쥐를 5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박쥐는 꿀벌이나 나비처럼 식물의 꽃가루를 옮겨주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바나나나 뭐 복숭아, 무화과와 같이 다양한 이 과일들이 박쥐가 꽃가루를 옮겨준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박쥐는 자연계의 살충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엄청난 양의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해충의 개체수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의 한 동굴에는 2천만 마리의 박쥐가 사는데 이 박쥐 무리가 하룻밤 사이에 200톤 정도의 곤충을 먹어치우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흔히 박쥐를 피를 빨아먹는 동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상 식물의 어떤 꿀이나 곤충을 잡아
잡아먹고 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드라큘라 같은 어떤 영화의 이미지 때문에 이 박쥐가 흡혈 동물로 좀 오랫동안 알려져 네. 왔는데요. 1,400여 종의 박쥐 가운데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박쥐는 3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주로 이 중남미에 서식하는 흡혈 박쥐는 몸 길이가 8cm, 날개 폭이 18cm 정도로 작은 편인데요. 밤에 이 가축이나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혈액은 칼로리가 이 열량이 아주 낮기 때문에 포유동물이 먹고 생존할 수가 없지만 박쥐는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흡혈이 가능한데요. 연구 결과 이런 흡혈 박쥐에게는 특별한 유전자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독일 연구팀이 흡혈 박쥐의 유전체를 26종의 다른 박쥐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박쥐의 유전자 가운데 13개가 흡혈 박쥐에서는 파괴되거나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유전자의 변형이 박쥐의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주고 또 피의 맛에 덜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등의 이 혈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죠. 결국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진화를 통해서 흡혈박쥐가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아주 적은 혈액을 먹고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박쥐 하면 흡혈박쥐만 떠올랐는데 의외로 좀 박쥐 가운데 피를 먹을 수 있는 종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박쥐의 대표적인 특징이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박쥐는 머리 부분을 통해서 2만에서 10만 헤르츠의 초음파를 발사를 한 뒤에 이 되돌아오는 메아리를 귀로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찾고요. 또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또 먹이를 잡을 때도 먹이의 종류와 위치까지도 이 초음파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쥐가 내는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60에서 140데시벨에 달하는 큰 소리라고 하는데 연구 결과 이 박쥐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초음파 신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이집트 과일 박쥐를 대상으로 모두 이 15,000건 정도의 초음파 신호를 관찰해 봤는데요. 먹이를 두고 다툴 때, 또 이 짝짓기를 할 때, 잠을 자려고 이 무리를 모을 때, 또 이렇게 무리를 이룬 뒤에 서로 간의 거리를 조정할 때, 이렇게 4가지의 경우에 모두 다른 형태의 초음파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쥐가 이성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이 초음파 톤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팀이 박쥐의 초음파 주파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호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네, 그냥 단순한 동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초능력을 가진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박쥐는 장애물을 피해서 날 때는 초음파를 이렇게 이용해서 피해 다니지만 야간에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초음파보다 이 지구가 뿜어내는 자기장에 더 의존을 해서 비행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자기장 발생 장치를 이용을 해서 자기장의 흐름이 서로 다른 3개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뒤에 이 60여 마리의 박쥐를 풀어놔 봤는데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을 120도로 뒤집어 버리자 이 따뜻한 남쪽으로 가야 할 박쥐들이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갑자기 반대로 바뀌니까 비행 방향도 바뀌게 된 겁니다. 또 이 자기장 흐름을 수평과 수직으로 모두 이렇게 뒤집어 버리자 박쥐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에 박쥐는 철마다 서식지를 옮길 때 해가 지는 방향에 따라서 이 동서남북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자기장에 따라서 비행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셈입니다. 네, 그런데 또 박쥐 하면 사실 전염병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만큼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더 부정적인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쥐들이 옮길 수 있는 질병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사스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들이 박쥐를 통해서 옮겨졌던 건데 이 사스는 중국 윈난성 동굴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가 됐었고요. 또 메르스의 경우는 이집트 무덤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낙타를 거쳐서 인간에게 전파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박쥐의 몸에는 130여 종, 또 많게는 200여 종에 달하는 바이러스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60여 종 정도는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박쥐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몸 안에 갖고 사는 건데 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는 건가요? 네, 이 척추 동물의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인터페론이라는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면역 반응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도 이 면역 체계가 활성화가 되면 이 열에 약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고열이 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오한이나 뭐 어지럼증, 뭐 통증 이런 걸 겪게 되죠. 네. 일종의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 몸속의 어떤 정상적인 단백질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이 몸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바이러스와 싸울 때 나타나는 과도한 염증 반응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박쥐는 이런 면역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박쥐는 인터페론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인터페론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인터페론 분비량이 적어서 오히려 바이러스에 대한 염증 반응도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네. 또 이 박쥐는 밤에 최대 350km를 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고요. 그 때문에 이 체온도 높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보통 40도 정도까지 체온이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체온이 단 1, 2도만 높아지더라도 박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이런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박쥐를 통해서 감염병이 앞으로 더 전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스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이 불과 20년 전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개발하고 자연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점점 잦아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확산됐다는 사실은 뭐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개발할수록 박쥐들은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이 독일 연구팀이 분석을 해봤더니 토지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과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지역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박쥐들이 질병에도 취약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숲을 벌목하거나 농경지로 바꾸게 되면 박쥐들이 휴식할 곳이 없어지고요. 예. 살충제를 사용하면 박쥐들의 주식인 또 곤충이 부족하게 되겠죠. 또 뭐 채굴이라든가 광산 개발 등이 박쥐한테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마찬가지로 박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게 되겠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연구팀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박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던 그런 동물이었지만 아주 놀라운 동물이다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당하나 싶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며 협박하다 보니 막상 본인이 이런 상황에 닥치다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와 함께 엄윤주 기자가 이들의 주된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뭐 어떤 생각으로 협조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저희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구속영장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협박하는 이 목소리.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무려 12번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범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 12명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주된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검찰 혹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겁니다. 부탁드린 곳은 검찰청의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후 마치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문 용어를 언급하고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도 되시고요. 수상함을 감지한 피해자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수사 안 하실 거면 제가 소환장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리가 없네. 소환장 발부하겠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뭐 계좌번호, 주민번호 같은 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무리 사법기관이라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쭤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때 고립된 장소로 유도해 주변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하는 것도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뭐 주의하실 점은 녹취하는 과정에서 만 19시 이상 제3자의 목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증거 자료 채택이 어렵다 보니까요.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취 부탁드리겠는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검사 신분증을 보여달라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욕설을 퍼붓는 사기범도 있습니다.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홍영선이요. 야이 죽이고 싶어. 검사님 이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금감원이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고 주된 수법을 공유한 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범의 목소리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해당 번호의 이용을 중지시켜 추가 범죄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등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5년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대적인 리콜 사태로 이어졌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중고 거래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시중에 팔려나간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신체와 직접 맞닿는 제품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 결국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라돈이 검출된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수거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까지 13만 4천여 개.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이 제품을 자체 폐기했거나 제조업체가 폐업한 경우는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수가 회수됐거나 폐기됐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라돈 침대 파문이 시작된 대진 침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판매글이 주르르 뜹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건 제외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돼 리콜 대상에 오른 모델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판매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내놓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게 리콜 제품이었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침대가 그런지는 몰랐어요. 원안위도 라돈 검출 제품과 관련해 플랫폼마다 금치거를 설정하는 식으로 중고 판매글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모두 써넣어야 거래가 막힐 뿐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따로 제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랜드명이나 유사한 제품명으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원안위에는 모니터링 인력이 없어서 신고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라돈의 유해성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리콜 대상 제품 수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그게 회수가 안 되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를 해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핵종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 100억 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원안위는 라돈 검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7.9% 줄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 매출액은 67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2.7% 줄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한파로 지난 1분기와 2분기 연속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대 적자를 내며 전체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도 LG전자가 올해 3분기 가전과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9,9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올해 2분기 7,419억 원과 비교해도 34.3% 증가한 액수로 3분기 가운데에는 2020년 1조 738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4.2% 성장이 그칠 것으로 전망된 중국 경제 부진이 그 영향인데요. 세계 경제도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힌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했습니다. 5번 연속 하향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도 지난 7월 전망치 1.4%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2.1%로 0.3%포인트, 인도는 6.3%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0.6%포인트 껑충 올려 2% 성장을 예상한 반면에 중국은 0.2%포인트 하락한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앞서 지난 9월 중국 정부에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4% 성장률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tronger momentum comes from the United States, India and several other emerging economies, and in China economic activity is below expectations. 문제는 내년입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내려 올해보다 못한 2.9%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망치도 2.2%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 전망치 2.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제일 큰 교역국인 중국 경제 부진 때문입니다. IMF는 내년 중국 성장률을 4.2%로 0.3%포인트나 하향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년 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은 3.8%. IMF는 주요국 가운데 현재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성장이 고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고 앞으로 5년간 성장세가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onsumer and investor confidence erodes the foundation for growth, and above all, it hurts the poorest people the most. IMF는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조급한 금리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Harakat al-Muqawqamah al-Islamiyah.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로 준전쟁 사태를 촉발한 하마스의 정체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지가 됐다는 비판을 받은 X, 옛 트위터가 계정 삭제 등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X 보안팀은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최근 며칠간 X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관한 게시글이 5천만 개 이상 올라오고 있다며 X 경영진은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X 측은 폭력적이거나 혐오 표현 게시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하마스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된 계정이나 X의 트렌드 키워드 조작을 시도한 계정 수백 개를 삭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똑같은 방식의 무자비한 반격에 나섰는데요. 하마스가 이미 공격의 전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였는데도 더 철저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الله أكبر ولله الحمد يا رب لك الحمد. 국내 연구진이 청바지 염색 안료로 쓰이는 프러시안 블루로 물속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연구팀은 페로시안화 칼륨 용액에 염화철을 더한 금속 유기물인 프러시안 블루의 구조를 바꾸어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소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직경 150나노미터의 초미세 플라스틱을 4천여 배 크기로 응집하고 기존 응집제보다 응집 효율이 약 250배 우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 쓰고 난 전기차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리튬 배터리의 양극을 분쇄하고 염소가스를 주입해 귀금속 리튬이 물에 녹아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속 리튬을 97%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수된 리튬을 배터리 양극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니켈 함량을 기존보다 늘려 배터리를 다시 제작한 결과 기존 배터리보다 오히려 수명이 3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수학회가 오는 26일 허준희 스탠퍼드대 교수 등 지난해 필지상 수상자 전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오전 10시 허준희 교수의 로렌츠 다항식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시작으로 마리나 비아조프스카 스위스 로잔 공대 교수 등이 순서대로 강연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 등록 후 줌 링크에 접속하거나 행사 당일 서울대에서 진행되는 줌 중계에 참석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5만 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암호기술 관련된 모듈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무료 실무 교육을 다음 달 6일부터 10일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암호 구현 시 효율적 연산법과 주의사항, 암호 모듈 검증 시험과 검증 기준 해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기업 관련자와 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가을철엔 산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맘때는 바람이 많이 불고 대기도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큰 시기도 한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선 산행 시에는 절대로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며 라이터나 성냥 같은 화기물도 가져가선 안 됩니다. 또 취사나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